복잡한 정치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 시간이 좀 정말 많이 재밌게, 아니 제 밖에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홍준표 후보와의 인터뷰. 네. 일단 평 그 무야홍이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하셨어요. 예. 무야홍에 약간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무야홍이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예. 뭐 약간 밈 같은 현상인데 20대에서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 볼 때는 이런 이제 밈이 나타난 건 정말 좋은 거죠. 또 홍 대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뭐 꼰대 이런 이미지였는데 젊은 층에서 이게 올라온다. 근데 무야홍이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가 아니라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잖아요. 무대홍이 아니네요. 그렇죠. 무야홍이네요. 네.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홍 대표는 나는 확장성이 강하다. 예.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 역선택이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무야홍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제가 한다는 게 시간이 가버렸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요게 지금 다른 캠프들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홍 대표 상승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권 지지층에서 훨씬 높은 것도 맞아요. 분석해 보면. 예. 근데 하지만 뭐 어디서 높든지 간에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다. 네. 지금 뭐 확장성과 역선택 이런 게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섞여 그걸 이제 딱 우리가 일도양단 해가지고 뭐 무조건 역선택이다, 무조건 확장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볼 수는 수는 없는 없고.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과 역선택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역선택은 저 사람이 반대쪽 후보로 나오면 좋겠다까지 그치면 역선택이고 확장성은 나는 이쪽인데 저쪽에 저 사람 나오면은 찍을래. 본선에서도 찍어줄래. 그렇지. 라고 하면은 확장성. 확장성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역선택이 확장성으로 양질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느냐? 무야홍이 무대홍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학위에 달려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홍 대표가 지금 이제 되게 분위기도 좋고 원래 좀 말씀 잘하시는 네. 분이고 이제 분위기가 쭉 좋긴 하던데 이게 전략이 갑자기 너무 바뀐 거 아니냐? 강성 보수 이 타겟에서 너무 중도 확장으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까 제가 뭐 들었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거가 있었죠. 자, 윤석열은 50대, 60대 TK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 30, 40대에서 쭉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민주당 이야기할 때는요. 자, 민주당은 항상 호남이 뽑은 사람이 다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뒤집어 보면은 5, 60대하고 TK에서 강한 사람이 결국은 지금까지 다 후보가 됐어요. 20, 30, 40대도 끌어올리면서 그런 사실은 딜레마적인 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의 요즘 분위기는 좋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들어오시지. 들어오셔서 그 질문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긴 인터뷰의 감상평. 네. 예, 잠깐 윤 실장의 감상평 들었고 지금 현안은 뭐가 있냐면요. 언론중재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어제 부동산. 발표가 된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대처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타격이 될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처는 제가 볼 때 약간 뭐 애매하긴 해요. 이게 뭐 과거에 말했던 대로 이제 뭐 화끈하게 우리는 민주당 달리한다 그렇게 보기는 이제 어려운데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비교해 볼 때 뭐 국민의힘이 훨씬 못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요. 이준석 대표와 이제 지금 이제 당 지도부의 관계인데 최근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 애매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꽤 좋았던 것 같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가 경론을 벌였는데 그 경론이 뭐 물고 뜯는 경론이 최고위가? 아니라 예, 그렇죠. 최고위가. 최고위가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었었고 서로 그게 도출이 됐고 합의가 됐고 그래가지고 별 이견 없이 하나를 만들어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결과물이 어떤 거냐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거냐인데 예. 결과물은 5명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가라. 탈당 요구.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로 나가게 할 거냐. 그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정은
어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대선 주자들 캠프들에서 예. 이 지도부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이 도출이 된 결론이 예. 뭐 이 대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그간의 갈등을 빚었던 지도부들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대선 캠프에서 뭐 여기 반기를 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당내 같아요. 분란은 일단 없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더 타격이냐 국민의힘이 더 타격이냐 여기에서는 그게 이게 그거다. 양쪽 다요. 예. 이 부분으로 득점을 한다기보다는 실점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언론중재법 어제 제가 한 1시쯤까지 TV 중계를 보다가 네. 잤어요. 김준일 대표랑 똑같은 시간에 네, 주무셨네요. 자다가 이제 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4시 20분, 뭐 예, 5시 20분인지 4시 예. 20분인지 이제 그 법사위 통과를 했던데 예. 여당에 좋지 않죠. 당연하게 좋지 않은데. 근데 여당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근에 보면은 송영길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중도적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민생사안 예. 같은 거. 근데 이 부분은 약간 그 지지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약간 투트랙 전략. 그리고 언론법에 대해 가지고 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언론 유관 단체들 다 반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언론을 싫어한다. 그 부분에 힘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타격을 입겠지만 약간 그 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타격일 것이다라는 그런 뭐 판단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경선이 끝나버리면은 이런 책임성들이 다 후보들한테로 돌아가잖아요. 후보 중심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 예. 후보들한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들한테 가기 전에 네. 어쨌든 이 욕먹을 게 있다면은 지금 지금 뭐 해버리자. 지도부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먹고 가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관건은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생 뭐 이런 현안들하고 이 언론법 같은 사안들이 분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은 이른바 민생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공정 이슈라든지 이런 거 결합되면서 폭발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두 가지 부분이 그런 다른 사안하고 결합될 것이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동산 처리하면서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밀어붙이기 프레임, 밀어붙이. 독주 프레임 예. 이게 또 부활할 것이냐. 그게 좀 논점인 거죠. 그래서 아까 김남국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어쩐지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했지만 물리적 충돌 없었고 충분히 야당 얘기를 다 들어드렸다. 이걸 강조하시는. 요즘이야 물리적 충돌은 없고 예. 1시쯤 나갔죠 아마 야당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 직후에 간 것 같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언론 단체, 원로 언론인, 교수들, 야당 다 반대한데도 밀어붙이는 건 강성 지지층 달래기? 뭐 이런 뭐 달래기 뭐 투트랙 이런 건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좌우 뭐 온건 강성을 이제 결합해서 갈 수밖에 예, 없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쪽은 우리가 온건 쪽으로 갔으니까 이쪽도 하나를 하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판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민심의 뭐 일부 이반이나 언론의 반발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뭐가 더 마이너스가 클 것이냐. 손해 득실을 따졌을 네. 것이다. 오케이. 자, 윤희숙 의원이 오늘 10시에 기자회견한답니다. 아마 의원직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당에서 그 소명 들어주겠다, 인정된다. 네. 아버지 이름 몰랐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왜 의원직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윤희숙 의원이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윤희숙 의원은 이제 뭐 염결성 이런 결벽성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자기 염결성, 자기 결벽성. 도덕성에 대한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던 게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뭐 이 연설로 됐는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엮여가지고는 내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겠다. 뭐 그런 식의 판단.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예,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차피 국회에서 그 사퇴가 표결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적죠. 그렇죠, 적죠. 근데 참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애초에는 LH공사 때문에 이제 불거져가지고 전수조사까지 온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안도 그렇고요, 다른 사안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커트라인을 너무 높여 놓으면요.
실효성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뭐 정치권에서 진짜 커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걸리면은 정말 뭐 아니다 이렇게 무조건 제명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 권익위도 전현희 위원장 어제 어제 나오셨지만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 데서 봐가지고 해서 넘기는 거다. 사실 지금 다 그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일리 있는 말씀. 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표 한번 보면서 분석을 듣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국민의힘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당내 갈등이 많았는데 거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1 굳건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하고 나간 홍준표 후보 요 표는 아까 그 표랑 다른 네. 표군요. 22.6 이건 더 높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일, 21일 어디선가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가 한 여론조사네요. 어떻게 흐름 보세요? 자, 이건요. 근데 국민의힘이 굳건하다라기보다는 야권 내에서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굳건하다고 윤석열 후보가 표현했습니다. 굳건하다는 예. 건데 아까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다 그 답이 사실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5, 60대 TK 부분이 이제 아직 받쳐주고 있다. 이준석 대표랑 그렇게 싸워도 그렇죠.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빠지지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5, 60대 TK 쪽에서 소구력이 있으면 확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20, 30, 어차피 40대 거기가 쪽에서 아니니까.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홍 대표가 정치 26년 하셨으니까 워낙 잘 아시죠. 자, 민주당이 뭐가 뒤집히려면은 호남이 뒤집혀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붙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호남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TK 사람인데도 국민의힘에서도 뭐가 바뀌려면요. 사실 TK. 5, 60대하고 TK가 바뀌어야지 국민의힘 내부 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민주당 지지율표 보겠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이재명 46.7, 이낙연 24, 정세균 3.6, 아까와 같은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황교익 씨 논란, 그거 봉합되자마자 뭐 먹방 논란, 쿠팡 화재 일어났는데 먹방하지 않았느냐 논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도 46.7, 그렇죠. 24.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게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황교익 씨 논란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더 받은 사람은 이낙연 대표일 수도 있고 황교익 씨가 진짜 거치게 사실 좀 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뭐든 간에. 근데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서가지고 제가 뭐 대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반복된다는 느낌? 뭐 또 이야기하나? 뭐 지난주 나온 거 아니야? 이번 인사 문제 제기가 지난 인사 문제 제기랑 뭐 똑같은 그런 걸로 또 같은 거 느껴지고 아니야? 뭐 막 이런 이렇게? 식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뭘 못 올라간다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여론조사표 좀 보여주세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이 제일 관심사는 결선 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결선이 가려면요. 1, 2위의 표차가 줄어들어야 결선이 가는 게 아니에요. 1위가 50 밑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한 사람이 50% 넘으면 결선 투표 못 그렇죠. 가거든요. 그러니까 2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네. 2위가 40몇 하더라도 네. 1위가 51, 50.1 나오면은 끝인 거거든요. 끝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결선을 가기 위해서는 비이재명 후보들의 총합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들이 오히려 좀 올라와 주는 게 결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를 가지고 와줘야. 그렇죠. 꼭 이낙연한테 안 오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후보도 주춤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의 존재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결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팩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할 가능성 꽤 있다. 자,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 보셨으니까 계속 또 인용을 해드려야죠. 홍준표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좀 보셨고 네. 우리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사실 정치판에서 단일화라는 게 그래봤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후자 쪽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충청에서 첫 번째 순회 투표를 하는데 거기 분위기 보면 좀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청에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충청에서도 벌어지면은 그 뒤도 별로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 네. 충청에 주목하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